오늘은 노동조합에 관한 수업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노동조합은 이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주성이 노동조합의 대외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민주성은 대내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관련된 요건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민주성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민주성이 요구되는데요.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이렇게 이제 민주성이 요청되는, 그러니까 민주성이 요구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노동조합의 어떤 조직적인 측면 또는 뭐 이제 기능적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단체 협약의 이 구속력과 관련된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조직적 측면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뭐 일반적인 그 결사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 노동자의 단결권에 기초한 조직체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은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그런 취지에 적합한 뭐 이제 그런 조직과 운영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결권의 보장이라는 게 뭐 단순하게 그냥 노동자들이 단결체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게 또 존속하는 그런 문제로 국한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 노동 3권이 그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그런 권리들이 어떤 그 별개의 권리들이 아니라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권리라는 건데요. 자, 이러한 관념에서 자, 노사 간의 이익을 또 집단적으로 뭐 또 이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에 취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동조합의 어떤 궁극적 목적 또는 이 존재의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는 이 사용자에 대해서 항상 열등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그 결합된 힘을 통해서 극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단결을 통해서 힘을 회복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사용자와의 그 대등한 지위에 서는 거죠. 자, 이러한 세력을 기초로 노동 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은 이러한 본질적인 기능면에 비추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노동자들의 총의가 결집되고 또 발현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노동조합의 운영이 소수의 그 노동조합 간부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좌우되는 경우라면 이거는 협약 자율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주체가 돼서 자신들의 노동 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겠다라는 그 노동조합의 그런 외부적 자주성은요, 그 단순하게 이 가입 대상과 관련해서 주체성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사용자를 배제한 노동자들로 조직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이 자주성이라는 건요, 그 내부적으로 조합원의 의사를 기초로 노동조합의 의사가 형성되고 또 결정되어야 한다 하는 뭐 그런 자율성, 다시 말해서 조직과 운영에서의 민주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이 민주성을 확보한다라는 건요, 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 활동은 조합원을 위한 단체 협약의 체결에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체 협약에서 그러니까 노동 조건,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 이거는 이 단체 협약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동 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그런 단체 협약이라면 그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라고 하면 그죠? 노동 조건이나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야 하는데요. 이 단체 협약에 이러한 부분이 바로 그 단체 협약의 본질적인 부분이고요. 또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그 규범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체 협약은 그 계약의 형식을 빌어서 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반적인 계약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단체 협약이 비록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단체 협약은 그 집단적 규범 계약이라는 그 특수성을 갖는 거죠. 또 이러한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체 협약의 수범자, 그러니까 단체 협약의 규범이 적용되는 그 조합원 노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수권적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내용이 좀 어렵죠.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그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때,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 체결 활동에 대한 그 조합원의 사전적 승인이 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러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수권적 동의가 규범적 효력의 정당성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분명히 지금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꼭 다른 나라 말처럼 들리시죠? 대체 이게 뭔 소리냐 하면 그죠? 대체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예, 노동조합이 이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이제 노동 조건에 대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100%를 추가 인상하기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상여금은 임금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노동 조건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상된 상여금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상여금이 100%씩 추가 인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 협약으로 상여금 100% 추가 인상을 결정했을 때 이것이 이 결정된 사항 그리고 이 단체 협약의 내용이 왜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느냐,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서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조합을 가입할 때 이 조합은 우리 회사 사장님하고 그 단체 협약을 체결할 것이야. 그리고 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거는 그런 단체 협약 체결에 대해서 내가 그 사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야. 한다는 거죠. 또 그 노동조합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내가 권한을 주는 겁니다. 내가 그런 권한을 노동조합에게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수권적 동의라고 하는 거죠. 수권이란 건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권한, 권리, 권력을 주는 거니까 그런 수권을 하면서 내가 어떤 권력을 부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게 이제 그런 활동, 그러니까 단체 협약 체결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권한 또는 권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권이 있었던 거죠. 수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조합원의 수권이 있었고,
그것을 기초로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수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노동조합이 힘을 받아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자, 이러한 수권에 의해서 단체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그런 정당성은 조합원들의 수권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권적 동의에 의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조합원들이 이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직접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전체 조합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 그러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은 노동조합의 대표성이라든가 뭐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키는 그런 정당성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의사 형성 과정이니까 조합원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조합 임원들이, 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노사 합의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상여금 삭감, 임금 삭감과 같은 그런 노사 합의를 진행해서 체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노사 합의, 그러니까 이 노사 합의면 일단 그 노동 조건에 관한 사항이면 그 단체 협약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여금, 뭐 임금 삭감에 관한 그런 단체 협약이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즉, 이 단체 협약은 조합원들의 수권에 의해서, 수권적 동의에 의해서 체결되었느냐라는 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수권적 동의 과정이 없었고 수권적 동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단체 협약의 체결 과정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조합 의사 형성 과정에서 그런 과정도 없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조합원들이 배제가 됐잖아요. 배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단체 협약을 조합원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 바로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가 바로 노동조합의 의사를 형성하는 그런 원리, 그러니까 조합의 구성원과 노동조합의 이게 이제 자동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성의 원칙, 그러니까 스스로 같아지는 겁니다. 동일해지는 그런 자동성의 원칙인데, 이 자동성의 원칙은 노동조합의 민주성의 원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조합원의 총의에 의하여 지배되고 또 조합원의 총의에 종속되는, 그러니까 노동조합 내부의 질서 원리이면서 동시에 규범적 효력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정당성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이 노동법학에서 얘기가 되는 내용들인데요. 좀 상당히 좀 골치 아프죠. 복잡하고 골치 아픈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뭐 단체 교섭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협약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어야,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다루어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노동조합 부분에서 이게 백날 얘기해봐야 이게 좀 추상적이고 그런 또 관념적인 그런 한계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은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뭔가 있네 하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단체 협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단체 협약 부분에서 좀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제 노동조합의 규약인데요. 이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어떤 실체적인, 그러니까 조직적 실체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한 조직을
그 조직하고 또 운영하는 그런 조직 규율, 그러니까 규범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좀 규약입니다. 예, 간단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간단한 동호회라든가 친목회를 하는 경우에도 그 규칙을 정하잖아요. 규약이나 규칙 정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그 운영 규범, 뭐 조직 규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규약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사단, 단체에 있어서는 뭐 법인 같은 경우 그렇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회사나 법인은 정관이라고 하고 노동조합은 특별히 규약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하면 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물론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게 하나의 통일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이상 그 단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는 맞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규약은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헌법은요, 이 법 헌자와 법법자를 쓰는데, 네, 외국 용어로, 외국말로 이 헌법은요, 이 constitution하고 페어파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constitution이란 말에 보시면,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 무언가를 좀 조직한다 아니면 무언가를 구성한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constitute 하면 조직하다, 구성하다 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constitution은 뭐 조직이나 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이라고 하면 이 헌법이란 말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 구성하고 또 조직하는 법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있죠. 우리나라 헌법의 정식 명칭. 그러니까 그냥 보통 헌법이라고 하는데 이 헌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헌법은 뭐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법이 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거죠. 자, 노동조합 규약이 이 노동조합의 헌법이다 라는 말은요. 이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또 조직하는 그 법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 규약은 결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걸 구성하는 그런 법 규범의 체계다. 뭐 이제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체의 이제 기본법, 그죠? 단체의 기본법, 또 기본 규범은 그 단체의 자율적 활동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 법이 뭐 노동조합법이나 이런 법이 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뭐 개입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 단체의 자율적 활동 영역에 개입하는 건 좀 어떠한 그런 적절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걸 설정하는 것,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그러한 한도 이상을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한 이 국가의 개입은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건 이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잃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해하지 않는 그런 계몽적 보호, 뭐 감독 그런 선에서 좀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에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민주주의의 견지에서 무엇을 또 어떻게 뭐 규약에서 정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적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노동조합 규약에 요구하는 것은 이 노동조합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구비할 것,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틀 속에서 노동조합은 단결 자치를 향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결 자치 또 뭐 이제 단체 자치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단결 자치를 향유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이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규약과 운영에 대해서 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좀 문제가 있는 노동조합들 보면요, 이 규약이라든가 운영을 꽁꽁 감춰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공개된 홈페이지에 규약을 이렇게 올려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문제가 많은 노동조합들 보면 있습니다. 그런 노동조합들 대부분 이제 그 사례에서 법원에서 이제 소송 사건에서 문제가 된 그런 노동조합들 보면은 그걸 또 감춰놔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필요하면 그 자기네들한테 연락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규약이라든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공개하는 거, 이거 이 진짜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조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네, 노동조합법은요, 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법 제11조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요. 제1호에서 제15호까지 정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이 규약의 기재사항을 필수적 기재사항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자, 노동조합 조직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명칭이죠. 이게 당연하겠죠, 명칭. 노동조합의 이름이 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목적과 사업, 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리고 조합원에 관한 사항, 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예,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건 결국에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뭐 명칭에서부터 이런 뭐 목적 사업, 사무소 소재지, 뭐 조합원에 관한 사항, 뭐 이러한 사항들은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는 내용으로서 기재하는 거,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자주성 요건의 그 충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5호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제9호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 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전 열람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그런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그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조합원들이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13호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자, 이러한 사항들을 규약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은 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이 노동조합법의 주요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합원이라든가 뭐 대의원회, 회의, 대표자와 임원, 조합비나 회계 관련 사항, 규약의 변경, 뭐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의 관련 규정에 따른 그런 내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규약의 필수적 기재 사항은 그러한 사항이 형식적으로 규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이 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회의록과 재정장부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노동조합법 제26조입니다. 이거 역시 조합 운영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은요, 이 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상관없이 일단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요. 사단은 그 사람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집합체로서의 단체, 그런 단체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좀 필수적인 기구라든가 어떤 단체의 기관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단체 활동을 위해서는 그 특정한 활동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 또는 그 기관이 필요한 거죠. 먼저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이 노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필요한데요. 네, 의사결정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총회라든가 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자, 또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 필요하겠죠. 네, 노동조합의 대표자인데요. 이 뭐 조합장이라고도 했는데 뭐 요즘은 보면 대부분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위원장, 예, 네, 노동조합의 대표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무를 집행하는 그 집행기관이 있는데요.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통상 노동조합의 대표자도 그 크게 보면 이 업무 집행 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장, 뭐 부위원장, 사무국장, 정책국장, 뭐 조직국장, 쟁의국장, 홍보국장 또는 뭐 선정국장, 뭐 명칭은 좀 다양하게 불릴 수 있겠지만 이 노동조합의 집행부 그 임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 국이나 뭐 무슨 국 아니면 부 이렇게 두기도 하고요. 위원회와 같은 어떤 집행위원회 뭐 그런 체계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감사기관이 있는데요. 이 감사기관은 감사 또는 뭐 회계감사 또는 뭐 감독위원 같은 그런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이 총회 또는 대위원회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죠. 네, 노동조합의 총회는 그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데요. 그래서 총회는 그 노동조합의 전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죠. 이제 전국적 규모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게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게 사실상 뭐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규모 사업장이나 뭐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그런 산업별 노동조합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 총회를 가름하는 그 대위원회를 의사결정기구로 둘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총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 대위원회를 많이 두는데요. 물론 이제 총회와 대위원회를 둘 다 두고 있는 체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가 있고 그 산하에 어떤 대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총회와 대위원회는 그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지금 이제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총회를 가름하는 대위원회는, 그러니까 총회를 둘 수 없을 때 그 두는 대위원회를 말합니다. 자, 노동조합법은요, 이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결정될 것을 좀 기대를 하면서 이 중요한 안건들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총회는 언제 개최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요. 총회는 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기총회에 대해서는요, 이 노동조합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제1항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이게 단위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연합단체든 상관없이 1년에 한 번 이상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총회는 어떻게 소집을 해야 할까요? 자, 총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총회 또는 대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라고 그 본문에서 좀 규정하고 있고요. 자, 이게 원래는요, 이 국법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면서 이게 언제냐면 1996년 12월 31일자 그 노동조합법 개정에서 7일 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단서에서 다만 노동조합법이 동일한 사업장 내에 노동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총회는요, 이 원칙적으로 이제 취업한 시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죠. 취업 시간 이외의 시간,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개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뭐 취업 시간 이외의 시간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시간에 부득이하게 이 조합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단체 협약에 취업 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요, 이 취업 시간에 총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체 협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자와 그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총회의 소집 절차에 있어서 법령이나 노동조합 규약에 그 위배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좀 하자가 있는 때, 그런 때 있죠. 그런 때는 그렇게 열린 총회에서 그 이루어진 결의는 이거 무효라고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이제 그 소집된 그런 총회는 좀 그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좀 무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총회 소집의 절차상의 하자가 아주 사소한, 아주 근소한 것이라면 그걸 이유로 해서 총회에서의 결의까지 무효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처사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무효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인 경우에는 그 총회의 그 의결 사항까지 무효로 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죠. 네, 이제 대위원회인데요. 대위원회. 노동조합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7조 제1항은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처럼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총회에 가름하는 그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데요. 이 총회 대신에 대의원회를 두는 이유는 대체로 보면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어떤 대규모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엄청 큰, 너무 큰 경우. 그래서 조합원이 한 10만 명 되고 그러면은 다 모이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서울에 한 사업장이 하나 있고, 저기 평택에도 하나 있고, 아산에 하나 있고, 청주에 하나 있고, 대전에 있고, 또 저기 창원에 있고, 부산에 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그렇게 이제 총회한다고 모이기가 좀 힘들죠. 이제 그런 경우 있고요. 또 이제 조합 업무의 전문화, 같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이제 총회 대신에 이제 대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이 노동조합의 그 운영에 그런 민주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 대위원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자, 이 규정은요, 좀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 규정은 현재,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시행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1년 1월 5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이게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 2021년 7월 6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7월 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달 남지는 않았죠. 그래, 몇 달 남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그 수업 내용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자, 7월 6일 시행되는 이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좀 바뀐 게 있었죠. 자, 원래 이 기업별 노동조합은 그 기업에 취업한 노동자들만을 그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개정법이 그걸 풀어버린 겁니다. 그런 제한을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 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라. 그런 규정이 좀 필요해진 거죠. 자, 이런 규정, 자, 이 규정 올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제4항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항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라고 하는데 모두요. 7월 6일 날 시행되는 이 개정법, 그러니까 개정노동조합법의 그 항번호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현재 시행되는 이 노동조합법에서는 제3항과 제4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본 제3항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항번호가 하나씩 뒤로 밀린 거예요. 그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해서 규약으로 정하라는 것과 그리고 대의원회를 둔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 이런 규정인데요. 자,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총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인데요. 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은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대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회에 준용을 하게 되니까 이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게 되면
이건 이제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라는 원칙이 좀 수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 조항은 좀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합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22조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조합민주주의는 조합원의 평등한 권리를 기초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당연한 규정이죠. 네,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 사항인데요. 제16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고, 네, 제1호에서 제9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제1호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제4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네, 제1호의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 노동조합법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적용되는 사항이고, 이게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보면 정관의 제정은 그 설립자가 하고, 이 총회는 사원총회에서는 이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규약의 제정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한 것은 좀 입법적 오류다. 그러니까 입법적 오류이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 사항에서 삭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이 또 있는데요. 이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은 이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은 그 단체 협약 편에서 다루기로 하죠. 네, 제5호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그렇죠?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탈퇴, 이건 총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끝으로요, 제9호의 기타, 아주 중요한 사항, 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제5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서 이 기금 있죠. 기금은 뭐 공제기금이라든가 뭐 쟁의기금과 같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게 정해진 그런 재정 원천, 그러니까 이제 특별기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노동조합의 재정 그 전체를 다 노동조합 기금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뭐 이와 같은 사항 있죠. 넓은 의미에서 그런 그 재정 전체는 이게 예산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5호에서 말하는 그 기금은 그냥 특별 기금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호에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게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과 또 이제 상급단체인 산업별 연맹을 해산을 하고, 뭐 새로운 산업별 노동조합을 으로 이제 새로운 산별노조로 이렇게 단결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기존의 노동조합들 있죠. 기존의 단위 노동조합이나 뭐 이제 연합단체 노동조합은 모두 해산을 해야 되죠. 모두 해산을 하고 새로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그런 새로운 조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좀 상당히 번거롭죠. 그러니까 총회에서 조직 변경에 대해서 결의를 함으로써 뭐 이러한 해산과 설립이라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총회의 의결 절차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2항에서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총회에 의안을 상정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그 의안에 찬성함으로써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좀 달리 출석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그런 이제 특별 의결 정족수가 요구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네, 단서 규정에 있었는데요.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또는 해산 및 이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그런 사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사안들이죠. 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도 특별 의결 정족수가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은요, 이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또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탈퇴를 위해서는 규약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역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결선 투표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3항입니다. 제3항.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출석 조합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지는 이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총회가 개최되는 시기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총회를 개최하고 초기에 또 인원 점검을 하죠.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초기에 인원 점검하는 그 시기. 그 시기들이 아니고요. 이건 언제냐면 해당 안건의 표결시를 기준으로 출석 조합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개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총회 개회가 선언됐을 때 과반수를 넘겨서 출석했지만 해당 안건을 표결하는 시점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출석이 돼 있지 않다면 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네, 제 사항인데요. 이게 대위원회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제 사항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총회에서의 그 의결 방법은 원칙적으로 규약에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데요. 규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투표라든가 기립, 일어서는 거, 거수, 손드는 거, 박수 치는 거, 네, 상황에 맞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정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이 규약으로 정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전원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조합원들이 다른 의결 방법의 채택에 동의하였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다른 의결 방법으로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러한 변경이 불가피하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 규약에 정해진 방식대로 의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곧바로 의결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대로 반드시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만일 그러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의결이 행해졌다면 그 의결은 효력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조합원은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그 특정 조합원에게 이익이나 또는 불이익이 되는 사항들, 그러니까 뭐 통제 처분이나 탄핵, 해임 또는 이제 표창에 관한 사항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과 달리 임원이나 대의원회와 같이 이제 임원이나 대의원 같이 뭐 이제 그런 선거, 그러니까 임원 선거라든가 대의원 선거 같은 그런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겠죠. 특정 조합원에 관한 의결권 배제 규정은요, 이 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이 자기 자신에게 투표하는 것까지 그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총회에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총회가 있는데요. 임시총회에 대해서 노동조합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요.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해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요. 네, 제2항입니다. 제2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총회 조합원이나 어떤 대의원에 의한 임시총회,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제3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에 총회 소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는 뭐 사망이라든가 또는 사퇴, 자격상실과 같은 사유로 이 대표자나 규약상의 권한 대행자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행정관청에서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의 임원인데요. 이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도 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었죠. 자, 노동조합의 임원이라고 하면 이 좁은 의미에서는 대표자를 보좌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회계감사원, 대의원, 사무부서의 담당자는 법률상으로 보면 이 임원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임원을 좀 넓은 의미에서 파악을 할 때는 이 대표자도 포함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원의 개념이 그 광이냐, 그러니까 넓은 의미냐, 좁은 의미냐에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원이 되기도 하고 임원에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자, 임원에 관해서 노동조합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제2항은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임원의 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그 조합원의 체험을 기초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자주적으로 집행하게 하려는데 그 좀 취지가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이 조합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 노동조합의 그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좀 외부의 그 유능한 인물을 영입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단점도 있겠죠. 자, 이 기업별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에서 또 퇴직하거나 해고된 노동자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현행법 하에서는 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니까 임원이 될 수가 없고요. 연합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자체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연합단체의 임원들은 결국엔 그 구성원인 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선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표자와 임원, 또 임원의 인원수 있죠. 임원의 인원수 또는 임원의 직책이나 임무. 대표자가 유고되었을 때 대표자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하는 순서, 그다음에 대표자와 임원의 집행위원회 참여 여부, 이런 사항들은 이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체 자치, 단결 자치에 맡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게 이제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자, 임원의 임기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연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올해 1월 5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제23조 제1항도 좀 개정이 됐는데요. 조문의 그 제목이 임원의 선거에서 임원의 자격으로 변경이 됐고요. 또 조문도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역시 시행일은요, 올해 2021년 7월 6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고요. 네,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규정인데요. 네,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이 규정에,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과 관련된 그 규정이 추가되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었죠. 제24조 이 규정 역시 개정이 됐습니다. 네, 이 개정된 규정인데요. 이 제목부터 이제 바뀌었고요. 올해 초 개정된 이 제24조 규정도 이것도 이제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인데요.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직 시행되고 있는 지금 현행 규정입니다. 제24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1항 노동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계약 소정에 노동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노동조합법 제24조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조문의 제목에 그 제24조하고 이렇게 쓰여있는 이게 조문의 제목을
표제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표제어가 노동조합 전임자에서 이 노동시간 면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1항은 노동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계약 소정의 노동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개정됐습니다. 자, 바뀐 게 뭔지 좀 눈치 채셨어요. 금방 보셨는지 이게 보시면 이게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라는 이 문구가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나 노동조합에서 그 급여를 지급한다 하는 내용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역시 현행 규정인데요. 현행 규정입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라 한다라고 하고요. 는 그 전임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을 해서 이게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이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또 제3항에서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제4항인데요. 이 제4항은 2010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자, 노동시간의 면제를 통해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문제를 좀 처리했던 규정인데요. 네, 제4항이죠.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노동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개정법 제2항인데요. 사실상 그 현행법 제4항이 그냥 제2항으로 옮겨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제2항, 네, 이제 앞으로 시행되는 그 개정법이죠. 제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노동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노동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노동부 산하에 노동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노동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 의결하고 있고요. 이 면제 한도는 3년마다 이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법에 의하면 이 개정법은요, 이 기구를 그러니까 노동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노동부 산하에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으로 좀 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법 제5항인데요.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네, 개정법입니다. 예, 개정법인데요. 제3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네, 이건 현행법 제3항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제3항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제4항
제2항을 위반하여 노동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제5항은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규정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제2항과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제5항은 폐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었던 거죠. 이게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파업을 하지 마라. 조합원들이 그런 파업을 결의하거나 또 뭐 그런 파업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수준을 너무 좀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전혀 쓸데없는 규정이고요. 전혀 쓸데없는 규정이니까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자, 감사기관인데요. 이 감찰 또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자, 제25조입니다. 그래서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격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요. 또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필수적인 기관으로 회계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민법상의 법인의 경우처럼 이게 이제 업무 감사의 권한까지 갖는 그런 감사기관을 둘 것이냐, 아니면 그냥 회계 감사에만 머물 것이냐 하는 건 결국 이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겠죠. 예, 또한 이 회계감사원의 선임 방법이라든가 뭐 요건, 그 자격 요건이겠죠. 자격 요건, 임기에 대해서도 이 노동조합의 자치에 맡겨져 있는데요. 통상 이게 규약으로 정하거나 또는 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르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임원에 준해서 처리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네, 예, 출석 인증 과제인데요. 그동안 너무 어려운 문제만을 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 그죠? 노동조합 수업 내용과는 그런데 많이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거의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자, 봄에 피는 꽃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죠? 뭐 지금 뭐 한창인 이 벚꽃 말고도 철쭉이나 뭐 개나리, 산수유, 뭐 매화, 살구꽃, 복숭아꽃, 뭐가 더 있을까요? 뭐 진달래 안 했나요? 진달래 뭐 이런 거 참 많죠. 딸기꽃도 참 있어요. 딸기꽃 뭐 이런 거 참 많은데 꽃들이, 그죠? 이 꽃들이 피었을 때 참 그 인상 깊게, 꽃이 참 인상 깊게 피어 있던 장소, 또 뭐 그 장소에 대한 어떤 간단한 사연이 있다면 뭐 그런 간단한 사연 같은 거 적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벚꽃이 많이 피는데 많죠. 그래서 신탄진의 뭐 연초제조창의 벚꽃, 연초제조창이 맞나요? 뭐 어쨌든 그 신탄진 벚꽃 유명하죠. 뭐 청주의 무심천이라든가 아니면 대청호의 벚꽃도 있고 뭐 좀 많은데요. 자,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장소에서 어떤 꽃이 핀 게 참 인상적이었다, 뭐 이렇게 적으시고 간단하게 뭐 그 사연을 좀 덧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연이라고 해서 뭐 어떤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뭐 첫사랑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도 좋긴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관한 이 수업을 끝까지 잘 들으셨는지, 근데 그것만 테스트하는 거니까, 뭐 이제 그것만 테스트하는 거니까 좀 그냥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20대 시절에 가봤는데 정말 진짜 이제 환상적으로 멋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출석 인증 과제가 뭐 그 주의 수업을 끝까지 이수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뭐 꼭 수업과 관련된 내용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학기,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는 수업과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위주로 했었고요. 뭐 이번 학기에는 그러니까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걸로 또 채워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꼭 수업과 관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가끔씩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물론 이 노사 관계론에 관한 어떤 정통적인 그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정통적인 그런 과제형의 문제가 부과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적절하게 뭐 이렇게 섞어가면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 인상 깊었던 봄꽃이 있었던 장소, 그리고 그 장소와 관련된 뭐 간단한 사연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수업은 노동조합 네 번째 시간인데요. 주로 이제 노동조합의 권한이라든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내용들입니다.